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전은 신당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바로 구밀복검. 입으로는 꿀 같은 말을 하지만 가슴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이 말.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누군가 나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좋은 말을 건네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찜찜했던 경험. 분명 말은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왠지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던 기억.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주제인 구밀복검의 전형입니다. 입으로는 꿀을 발라놓고 마음속에는 칼을 숨긴 사람들. 이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뒤로는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맹자는 입에 달콤한 말이 많은 자를 경계하라고 했고 공자도 말이 지나치게 부드러운 사람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왔던 겁니다. 역사 속 대표적인 구밀복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조고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난 뒤 조고는 아들 호해를 부추겨 황제가 되게 합니다. 겉으로는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하며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자신 손에 쥘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뜻대로 황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은 몰래 제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 사건입니다. 조고는 황제 앞에서 사슴을 끌고 와 이것이 말입니다라고 말했죠. 황제가 이상해하며 저건 사슴인데? 하자 조고는 옆에 있던 신하들을 둘러보며 폐하의 안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결국 조고의 눈치를 본 신하들은 맞습니다. 말입니다라 하고 거짓말을 했고 황제는 조고를 의심하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휘둘리게 됩니다. 조고는 겉으로는 꿀 같은 말을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손해볼까봐, 반대하면 미움을 살까봐, 경쟁자보다 앞서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짓된 부드러움이 결국 관계를 망치고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뢰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진심 없이 꿀을 바른 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산속의 밭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았죠.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농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우는 사람 말처럼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오면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농부는 고마워하며 여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우가 온 뒤로 도둑은커녕 수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농작물이 사라지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도 없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여우는 밤마다 농부 몰래 곡식을 훔쳐갔던 겁니다. 입으로는 지켜드리겠다고 꿀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크게 뉘우쳤습니다. 겉말만 듣지 말고 사람의 진심을 봐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구밀복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웃으며 악수하지만 뒤에서는 계약을 끊는 사람. 정치판에서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 심지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웃으며 친한 척하다가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말의 달콤함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봐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포장된 겉모습보다 깊은 속뜻을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당서에 나오는 구밀복검, 곧 입에는 꿀을 머금고 가슴에는 칼을 숨긴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신뢰를 쌓아가는 진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한 번 더 느껴보세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구밀복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진심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고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전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을 담은 말이죠. 바로 제자 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해중 이친인 행위여력 즉이학문. 제자가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하며 신의를 지키고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며 덕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학문에 힘써야 한다. 오늘은 이 구절을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입즉효. 이는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처음 배우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뿌리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밖에서 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효도란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외로움이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이황,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 동안 학문에 몰두했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학문 활동을 멈추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심지어 약을 지어 올리는 손길 하나까지도 직접 했다고 전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이 그를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출즉제 근이신. 이는 밖에 나가서는 공손히 행동하고 언행을 삼가며 신의를 지켜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솔한 말과 행동입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않아도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조심하고 삼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잃지 말라고 말했죠. 옛날 중국 송나라에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노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리 밑에서 만나자. 다음 날 장량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장량은 깊이 뉘우치고 그 뒤로는 약속 시간을 훨씬 먼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그는 노인에게서 전략과 지혜를 배워 결국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일, 그것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힘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풀이는 범해중 이친인. 이는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즉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진 사람, 곧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따뜻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대 주나라 시절 백의와 숙제는 형제이자 벗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불의한 권력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난을 함께 견디며 도덕적 가치를 지켰고 후세 사람들에게 참된 벗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심 어린 벗을 사귀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풀이는 행위여력 즉위학문. 이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도 여력이 남는다면 그때 학문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학문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효도와 인간관계를 먼저 다지고 나서야 학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종종 학문이나 공부, 지식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 됨됨이 먼저다. 덕이 없는 학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삶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어야 하고 학문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나는 오늘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나는 오늘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했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는 인간됨과 학문을 함께 다져갔습니다. 이 고전 구절은 2000년이 넘은 옛말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따뜻하게 다가가고 사회에서는 신뢰를 쌓고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그러고 나서 학문과 지식을 더하라는 것.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논어의 구절, 제자 입즉효 출죽제 근이신 범해중 이친인 행위여력 즉위학문 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삶은 복잡하지만 그 기본은 단순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배우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전 구절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시상인부 언시할설도 패구심장설 안신처철에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 편안할 것이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 말이 이렇게도 무서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오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며 심지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은 도끼 같고 말은 칼 같다는 명심보감의 이 구절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칼이나 도끼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총처럼 소리를 내며 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찌르고 영혼을 상처 입히는 데는 이 작은 말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특히 분노했을 때 내뱉은 말, 질투에서 나온 말, 무심코 던진 말,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재상 구론이 왕에게 직언을 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구론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왕의 방탕함과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도 이를 고맙게 여겼지만 주위 간신들의 아첨과 모략으로 인해 구론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구론은 쫓겨나고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했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불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는 강가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심 어린 말도 때로는 칼처럼 돌아오는 세상. 그래서 더욱 말의 무게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 편안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분노했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억울할 때 즉시 변명하지 말고, 기쁘다고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말을 삼키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묵자는 논쟁보다는 실천을 중요시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상대 철학자가 묵자를 모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묵자가 반박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을 보살피며 자신의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비난하는 자를 외면했고 묵자의 침묵은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행동으로 이긴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요즘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SNS, 댓글, 메신저. 생각나면 바로 말하고 화가 나면 즉시 퍼붓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말을 삼키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의 9절, 입은 도끼요 말은 칼이다. 입을 막고 혀를 감추면 몸이 평안하다. 라는 깊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침묵할수록 지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삼키고 깊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을 아껴서 써보세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대 중국 최고의 사상가 중 한 사람, 맹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지소불하 기능자 기양능야 소불여의지자 기양지야.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도덕적 직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그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것,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본래 갖추어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읽고 듣고 경험하면서 수많은 지식을 쌓죠. 하지만 여러분, 가끔은 이건 굳이 배운 적 없는데 알겠다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기가 넘어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것. 어린아이가 친구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거나 달래려는 것. 누군가 고통받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가슴이 아픈 것. 이 모든 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양능은 좋은 능력, 양지는 좋은 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자는 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 뛰어들려고 할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 또는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양지, 양능입니다. 바로 어질고 선한 마음,
남을 위하는 본능, 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선한 본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경쟁에 치여, 상처에 찔려 우리는 점점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가 울기만 해도 같이 울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는 남의 고통에 무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끊임없이 본성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양지를 지킨 어느 상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작은 마을에 정직하기로 소문난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지인이 찾아와 값비싼 비단을 내놓으며 싸게 팔라고 협상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외지인이 급해 보였기에 값을 후려쳐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급한 사정으로 왔지만 나는 급한 마음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비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인은 훗날 고관대작이 되어 그 상인을 평생 잊지 않고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상인은 계산을 따지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지를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 양지는 그에게 평생을 지켜줄 인연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경쟁 속에서 양지, 양능을 지키는 일은 어쩌면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자의 이 구절은 진정한 인간다움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구절,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를 통해 우리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 고통받으면 가슴 아파하는 것, 약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부당함을 보면 분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우리는 다시 우리 안의 양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양지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믿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명하고 고요한 우리 마음을 맑게 해줄 고전 한 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책은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설야월천 심경변이정철 우춘풍화기의개역자 충융 조화인심 호남무간. 조금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눈이 내린 뒤 달 밝은 밤을 맞이하면 마음이 저절로 맑고 투명해지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기운을 만나면 마음 또한 절로 포근해지니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스며들어 구분이 없어진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구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삶, 그 맑고 조화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 눈이 잔뜩 쌓인 들판. 밤이 되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떠 있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오직 달빛이 하얀 눈밭을 은빛으로 물들입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복잡했던 마음, 시끄럽던 생각이 모두 멈추고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또 봄이 오면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얼굴을 스치죠. 그 바람을 맞을 때 무겁던 어깨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어느새 부드러워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자연 속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책은담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눈 내린 달밤이나 봄바람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 마음도 저절로 맑아지고 부드러워진다. 즉,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내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나와 세상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강가를 거닐며 눈 덮인 산과 맑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맑은 강물은 내 마음을 담고 바람 부는 갈대는 내 뜻을 담는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씻어냈던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자연과 하나 되어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오히려 더 깊은 학문과 사유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눈 내린 밤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봄바람 부는 날에도 사무실 창문조차 열지 않고 꽃이 피어도 하늘이 맑아도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탁하다, 사는 게 무겁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빠르게, 끝없이 경쟁하며 살다 보면 자연과 내 마음 사이에 커다란 벽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과 멀어질수록 우리 본래의 맑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지만 어느 순간 심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약 대신 하루 10분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근처 공원 벚나무 아래를 매일 10분씩 걸었습니다. 눈부시게 피어난 벚꽃, 부드러운 봄바람, 하늘을 나는 새소리를 듣다 보니 어느새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벚꽃과 바람 덕분에 다시 살았다. 그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삶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본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눈 내린 들판을 보고 봄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본래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지칠 때 굳이 먼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에 나무 한 그루, 하늘을 나는 구름 한 조각, 봄날의 따뜻한 바람 한 줄기. 그 작은 자연의 조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에 이미 내 마음을 맑게 해줄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은담의 이 구절, 눈 내린 달밤과 봄바람 속에서 마음이 절로 맑아지고 부드러워진다. 는 가르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은 서로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는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봄바람 한 줄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도 다시 순수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깊은 지혜를 전해줄 고전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손자병법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고병문졸 속 미도교지구야. 조금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군대를 운용할 때는 다소 서툴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기교를 부려 오래 끌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신속함의 중요성, 시간을 끄는 위험성,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병사는 지치고 식량과 자원은 고갈되고 민심은 흔들리며 결국 승리하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소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 조금 더 다듬겠다고 미루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활약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떠올려 봅시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손자병법을 실천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당시 많은 참모들은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지형이 까다로워 상륙작전에 부적합하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망설이면 끝이다. 결국 그의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실행 덕분에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만약 맥아더가 더 완벽한 계획을 짜겠다고, 더 안전한 장소를 찾겠다고 시간을 끌었다면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손자는 왜 기교를 부리며 오래 끌어 이긴 사례는 없다고 단언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체하는 동안 상대는 대비를 강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둘째, 내부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욕과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회의감을 느낍니다. 셋째,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애초에 준비했던 전략이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말합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신속하게 끝내라. 옛날 중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기한 비단 직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술을 바로 시장에 내놓으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개선해봐. 완벽하게 준비해. 그는 계속해서 제품을 다듬고 포장을 바꾸고 가격 전략을 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상인이 비슷한 기술을 시장에 먼저 내놓아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결국 그는 완벽한 제품은 만들었지만 팔 곳은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처음 생각했을 때 바로 행동했어야 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옮길까 말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 더 준비하고 나서를 외칩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손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오래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의 이 짧은 구절, 서툴더라도 빨리 끝내야지 오래 끌어 이긴 사례는 없다. 를 통해 신속함의 중요성, 과감한 결단의 힘, 그리고 기회를 잡는 타이밍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완벽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조금 서툴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더 낫습니다. 오늘 하루 한 발 더 과감하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은 완벽한 준비보다 과감한 실행으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전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 짧지만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용불호학 기폐야란. 조금 풀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용감한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결국 거칠고 무모해져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용기와 배움, 실천과 성찰 사이의 균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기란 멋진 덕목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힘,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힘, 자신을 지키고 때로는 타인을 위해 나서는 힘. 역사 속 영웅들도 하나같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남깁니다. 배움을 게을리한 용기는 오히려 위험하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가진 용기는 분별 없이 달려드는 무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그 자체는 좋지만 지혜와 절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용기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모했던 초나라 장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는 매우 용감한 장수 항성이 있었습니다. 항성은 전투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고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움을 게을리했다는 것, 전략을 세우는 것도 병법을 읽는 것도 귀찮아했고 오직 힘과 용기에만 의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무모한 돌진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적장의 계략에 걸려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항성은 죽었고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초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기만 있고 배움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학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를 기르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배우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익히는 것. 배움은 용기를 다듬고 방향을 잡아주고 필요할 때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용기만 있으면 속도는 빠르지만 배움이 있어야 방향이 올바릅니다. 다음은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떠올려 봅시다. 나폴레옹은 젊었을 때부터 남다른 용기를 지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등장하여 혼자서 유럽의 여러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힘은 단순한 용맹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전 군사 전략서를 밤새워 읽었고 역대 전쟁들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지형을 살피고 병사의 사기를 파악하고 심지어 날씨와 계절까지 계산하여 전투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그의 용기는 학습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용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무모하다고 여겨졌던 알프스 산맥을 넘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성공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나폴레옹은 용기와 배움을 함께 갖춘 자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도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폴레옹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했고 실패를 겪지 않다 보니 새로운 학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과 힘만 믿고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 원정입니다. 1812년 그는 무려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했지만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와 혹독한 겨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준비 부족과 무모한 판단으로 인해 60만 명 중 90%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고 나폴레옹 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일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용기만으로는 처음엔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배움을 잃으면 결국 몰락한다. 참된 용기는 늘 배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겸손하게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나폴레옹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경고한 것처럼 배움 없는 용기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용기만 앞세우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에 올인하는 사람,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분노만 폭발시키는 사람. 이들은 처음에는 대담하고 멋져 보이지만 결국 실수를 거듭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주변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용기는 반드시 지혜와 배움을 동반해야만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매 순간 배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과연 충분히 살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자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이나 기분에 휘둘려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는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깊은 생각 끝에 나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한 호용불호학 기폐야라는 결코 고대인의 삶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용기를 갖되 반드시 배우라. 그래야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전 구절은 맹자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말씀입니다. 인인 유기역이자 불사이에.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뿐이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귀함,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맹자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구절, 인인 유기역이자 곧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 역시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나 뛰어난 재능, 따뜻한 마음, 특별한 경험, 소중한 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의 보물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지? 나는 가진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귀한 것들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범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다른 씨 뿌리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심은 곡식은 언제나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의 밭은 여전히 푸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잘 농사를 짓습니까? 농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씨를 뿌릴 때 흙의 감촉을 믿습니다. 물기를 느끼고 땅의 숨결을 듣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맹자의 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불사이에. 곧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이 말. 다시 말해 자신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발견하려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달리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의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현대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느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만 했고 퇴직 후에는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린 시절에 끄적였던 낙서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색연필로 그린 서툴지만 따뜻한 풍경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림을 좋아했지.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발전했고 60대가 되어서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서 따뜻한 생명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귀함은 살아있는 한 언젠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비교하며 삽니다. 남의 성공, 남의 재능, 남의 삶.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조용한 재능, 소중한 감정, 소박한 꿈을 하나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귀한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따라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구절, 인인 유기역이자 불사이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생각해보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을 통해 자기 안에 숨겨진 귀함을 발견하는 법, 비교가 아닌 성찰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숨겨진 귀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조금 더 따뜻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보물 같은 빛을 믿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전의 한 구절은 책은담에서 나오는 다음의 말씀입니다. 군가이사선 무리소인지사 군자이계절 불급소인지자신. 이는 군자가 위선을 행하면 소인이 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고 군자가 절개를 벌이면 소인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려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품고 있죠.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짜 군자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진심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유교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대조해 이야기합니다. 군자란 도리를 알고 도리를 지키는 사람. 소인이란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 그런데 오늘 책은담에서는 그 기준이 행동이 아니라 진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군자라 불리는 사람이라 해도 겉으로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건 소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인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변절한 군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위선자와 청렴한 무명 관료의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고위 관료 A는 입만 열면 청렴을 외쳤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임금을 섬기는 충심을 누구보다 강조했죠. 하지만 뒤로는 뇌물을 받고 자신의 친척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겉으로는 군자를 자처했지만 그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이름 없는 하급 관리비는 말수도 적고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같이 고된 업무를 묵묵히 해내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일이 뒤바뀌었습니다. A는 뇌물 비리로 파면되었고 B는 그 공정함과 성실함이 알려지며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군자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이 바른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 공익을 위한다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도덕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배려와 책임이 없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왜 더 위험할까요? 그들이 위선으로 포장된 군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이중성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위선은 신뢰를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이번엔 현대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한 중소기업 공장의 중간 관리자 김 과장은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힘들어하면 도와야죠. 정직하게 일합시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야근을 회피하고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고 아래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상사에게 보고하곤 했죠. 결국 젊은 신입 한 명이 회사를 떠나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화내는 사람이 나아요. 말은 천사인데 행동은 전혀 아니니까 더 상처받아요. 김 과장은 군자처럼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소임보다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족에게는 자상한 부모, 직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동료, 사회에서는 정직한 시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입니다. 착한 척보다는 정말 착하려는 마음, 군자처럼 보이기보다는 군자의 길을 걷는 살. 또 하나 중요한 건 변절보다 나은 뉘우침이라는 부분입니다. 군자가 도중의 뜻을 꺾고 절개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돈이나 권력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반면 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고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현재 위치보다도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은담의 9절, 군가의 사선 무리소인지 사 군자의 계절 불급소인지 자신을 통해 군자의 이름만 가진 위선이 왜 위험한지, 진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이 왜 더 위대한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좋아 보이는 나보다 정직하고 진실된 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군자, 진짜 사람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잃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